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파가 어떻니 좌파가 어떻니 이런 거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이제 오늘은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국내 뉴스를 많이 안 다루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2달도 되고 그다음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번 정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방송 10가지 주제 가운데 한 7가지 정도가 6가지인가 7가지 정도가 국내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를 잘 이끌어 가겠다고 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경제 성과라는 것은 내가 나라를 잘 이끌겠습니다. 주가가 5천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제도를 사용하는가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 제도나 정책이라는 것이 생산적인 활동을 늘릴 것인가 투자를 늘릴 것인가 소비를 더 늘릴 것인가 성장을 촉진할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것이 말이 아니고 말은 뭐 무슨 말이든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의 주가를 만으로 올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게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말이 아니고 제도거든요. 제도. 지금 이제 국회에서 만들인 제도를 보면은 그러면 이제 한국이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디로 갈 건지를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 주식을 안 하거든요. 그럼 한국 주식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주가가 5천 갈 걸 안 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특별히 시간을 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판단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워낙 거짓말이 많아 가지고 거짓말에 쏟고 거짓말을 때리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게 지금 대한민국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짓말하고는 저하고는 인연이 없기 때문에 참말을 하는 것도 참말을 좀 쓴 말이더라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방송 보다가 이러면 너무 기분 나빠서 나가신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가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복이 없는 거니까 복 받으라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제 방송은 들으려면 듣고 안 들으려면 할 수 없는 거다 이야기죠. 쓴소리를 안 듣겠다고 하면 뭐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달콤한 이야기를 거짓말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는 거짓말 딱 질색이니까. 조선이 어려워지면 그건 거짓말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이제 안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오늘 여러분 한국 문제가 좀 많기는 한데 이 한국 문제를 이제 그래도 일상의 삶에 바쁜 사람들보다도 국제 사례나 이런 부분에 좀 익숙한 사람들을 전문가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전부 믿을 필요는 없지만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컨설팅 업계의 가장 강력한 그런 회사가 맥켄지지 않습니까? 맥켄지의 대표가 이제 한국경제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네요. 이제 MIT의 물리학과 박사를 하신 분이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전략 컨설팅을 한 겁니다. 전략 컨설팅을 이제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시면은 대략 거짓말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읽어야 그래야 자기도 보호할 수가 있고 노후도 이런 좀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뭐 나라가 개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각자가 자기 미래를 개척하고 보호를 해야 되는 거죠. 비교적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송승헌 대표네요. 맥켄지 한국 오피스의 대표입니다.
아주 칼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상황을 냄비 속에 서서히 익어가고 있었는데 미국 관세가 끓는 물을 개구리한테 부은 것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멋진 비유입니까? 국내 연구소에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못합니다. 왼쪽 오른쪽 눈치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나라 분위기가 참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 친구는 우리 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바이 규제 탓에 주력 사업 20년째 그대로 있다. 뼈를 깎는 변화가 없으면 한국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 뼈를 깎아도 안 되는 겁니다. 뼈를 깎아도. 송성은 대표는 뼈를 깎으면 가능할 거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 컨설팅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컨설팅업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쿨하게 이야기합니다. 뼈를 깎아도 안 될 거다 이야기죠. 그럼 방송을 왜 합니까? 아니 있는 그대로 이름 전달하는 게 방송이지 시청자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방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가 인터뷰를 참 잘했네요. 물어볼 만 다 물어보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딱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 안의 개구리에 비유했는데 10년 동안 이제 그 냄비에 100도가 넘는 끓는 물이 확 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새 정부가 앞으로 경제 성과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말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말을. 말은 인간은 워낙 여러분 악해가지고 얼마든지 말을 꾸밀 수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가가 잘 될 겁니다.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는 걸 보면은 5년 후에 10년 후에 나라가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성견력을 갖춰야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사심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보게 되면은 뭘 해야 될지가 다 나오는 거죠. 여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골로 보내는 법을 노동관련법, 상속정려세법, 주 52시간 근무제, 상법 개정안, 정권법 개정안 등 큰 바위 규제를 풀어서 약해진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야 한국 경제가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큰 바위, 영어 표현으로 빅락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네요. 전략 컨설팅을 오래 해오신 분이니까 정확하게 맥을 짚지 않습니까? 실력이 있는 거죠. 제도를 이런 식으로 하면 망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당신들 망한다 그 이야기를 좀 우아하게 표현한 거지 않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준비를 못한 게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안 하기로 작심을 해서 안 한 거죠. 중국이 한국을 완전히 압도할 거란 것은 이미 2000년 전후에서 대부분 다 알려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한참 전에 북경의 중관촌 이런 데 활성화될 때 여기 이런 맥켄지 컨설팅의 한국 오피스의 대표 같으면은 그래도 좀 이것저것 정치적인 맥락을 생각해서 발언한 사람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 이야기가 이 정도 이런 센 이야기가 맥켄지 이런 서울 오피스 대표한테서 나온 겁니다. 한국은 제도를 이런 식으로 갖고 가가지고 일 덜하고 정권의 거래세 높이고 기업 키우면 더 불리한 상속세 정려세에다가 마음대로 이름들 시비할 수 있는 노동법 2조 3조 개정해 주고 상법의 이름들 주주 충실 의무에 회사 외의 이름들 주주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잡탕을 만들어 놓으면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정신 차려 좀 인간들아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아마 내보고 그렇게 할 겁니다. 공 박사는 나이가 들고 우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내가 야 사람이 어리석으면
지가 저렇게 망하는 줄을 모르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석유화학 철강 등 중국에 밀리는 산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포기하라는 이야기죠. 남은 힘을 모아 바이오 에너지 우주항공 인공지능 고부가치 산업에 올인해야 된다. 기업가 정신을 살려야 되는데 아니 돈을 버는 보람하고 이런 돈을 버는 일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가진 사람들이나 사업하는 사람 두들겨 펴가지고 돈을 가져갈 생각만 하니까 기분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기분이 나쁜 정도 아니죠. 기분이 엄청나게 더러울 것 같습니다. 내 같으면 당장 때려치우는 겁니다. 너희끼리 잘해봐라 이렇게 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큰 바위 규제를 핵파해야 됩니다. 이게 결론이지 않습니까? 제도와 정책이 돈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나라가 제도와 정책을 잘 만들어줘야.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예. 나라가 기울기 시작하면 관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쭉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가 이런 맨 마지막에는 바닥까지 내려가겠죠. 바닥이 밑에 이름들 바닥 밑에 또 바닥이 있겠죠. 이런 이야기를 착 정직하게 하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 주 52시간은 바위 규제입니다. 없앨 수 없으면 기업가 정신이 사라질 겁니다. 그럼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조선시대의 이런 조선인들의 멘탈리티인 겁니다.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노란봉투법을 여러분들 그냥 통과시켜서 경영 판단도 여러분들 노조협조를 얻어야 되고 노사 현장에서 이런 무리한 일을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고 원청업체 한게 이런 2차 밴드 3차 문제가 다 달라 들어가지고 돈 더 달라고 이런 때를 써도 불법이 아니면은 그러면 사업할 수 없는 겁니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은 리스크를 감당하는 능력이 그런 의지가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큰 사업하는 분들 만나보서 이렇게 대화 나누면 나오지 않습니까? 쏙내가. 무슨 사업하는 재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법정에 이런 CEO가 가더라도 젊은 직원들이 전부 다 CEO에 불리한 적응만 하는데 무슨 재미로 사업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잃어버릴 게 많기 때문에 뭐 대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돈 가진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 사업 여러분들 크게 작게 하는 사람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진짜 한국은 바닥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럼 이제 못 일어납니다. 바닥 밑으로 떨어지면은 지금 여러분들 뭐 왁왁 하는 사람들이 한국이 원위치가 될 거다 이렇게 하는데 천만에입니다. 원위치 되기 아주 어렵습니다. 완전히 바닥을 치기 전에 이런 주의를 해야 되지. 바닥을 치고 나면은 차고 못 올라옵니다. 차고 올라오기가 힘든 겁니다. 아마 얼마 전에 1년 7개월 전에 맥켄지 컨설팅이 한국 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쓴 모양이죠. 그 보고서에 이제 개구리가 끓는 물에 서서히 이제 끓어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개구리는 아직 냄비에 있는데 물 온도만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때 보고서에 담았는데 이제는 100도 넘는 여러분들 물을 그냥 끼얹은 격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맥켄지의 재현 중 지난 2년 동안 실행된 건 아직 없습니다. 나라가 골로 갈 때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를 보든지 간에 경고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문제가 뭔지 몰라서 여러분들 망하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가게 되면은 경고 의미, 경고 메시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백가정명처럼 여러분들 해결책이 나오죠. 그러나 정치적으로 그걸 수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라가 곤두박질 치는 거죠.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성장하려면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데 그런 기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구멍가게부터 시작해서 대기업까지. 왜? 아무나 리스크를 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딱 한 게 아무나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을 아무나 벌 수가 없어요. 대다수 사람들은 봉급받는데 익숙하게 태어나고 교육받은 겁니다. 특출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본의 아니게 아버지가 여러분들 사업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러분들 가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은 보수를 받는 그런 부분에 익숙하게 유전자 구조도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성장하려면 리스크를 안아야 되는데 리스크 안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간단한 인터뷰지만 얼마나 핵심을 정확하게 맥켄지 컨설팅의 송성은 대표가 이야기를 합니까? 성장하려면 리스크를 안아야 되지 않냐. 위험을 안고 여러분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위험을 안고 투자할 수 없는 노동법 2조 3조에다가 상법 개정안에다가 이러니 누가 여러분들 리스크를 안겠냐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위험을 감수했는데 돌아온 게 없다면 누가 도전하겠습니까? 무엇보다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인지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귀한 자원 가운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자원인 거죠. 인센티브가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거죠. 온갖 규제가 기업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핵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핵심을. 핵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왜 골로 가고 있는지 골로 갈 건지를 여러분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유연성 관련 규제, 상속 및 정려세법, 주 52시간 근로제, 벤처투자한 관련법, 중대재해처벌법,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큰 바위 규제부터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정부가 그걸 풀 수 있겠습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그냥 골로 갈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 정치를 안 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업이 도전을 선택하는데 좋은 인센티브를 조성해 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개구리가 갇힌 냄비에 100도가 넘는 뜨거운 물을 확 끼얹은 셈입니다. 이번 관세가 기업가 정신은 무장하고 전면적 변화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더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됐습니다. 이거는 사업가들은 자기 사업이니까 또 방도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오늘 맥켄지 컨설팅 그룹의 송성은 대표가 한 짧은 인터뷰지만 지금과 같이 큰 바위 규제를 계속 가져가서는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사업가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어렵고 이번에 15% 관세를 때려 맞은 것은 끓는 물에 서서히 여러분들 가고 있던 개구리한테 100도 넘는 뜨거운 물을 끼얹은 것과 같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정신 승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낙관과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은 중요한데 그냥 닥치고 희망, 닥치고 낙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오늘 두 번째, 2달 동안 새 정부가 하는 정책을 보면은
제가 입이 딱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 자신은 사업을 안 하지만 참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치라는 것도 뭐 특별하겠습니까?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 좋은 정책을 만들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말아먹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저주가 아니고 여기에 오늘 여러분 이 일선 기자 우리는 사업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드무니까 일선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제가 방송을 준비할 때는 이 한국경제신문의 일선 기자 박진우 기자가 직접 현장을 가가지고 현대나 기아자동차 1차 벤더 업체 사장님한테 들은 내용을 적은 겁니다. 그럼 마치 내가 만난 것처럼 제가 전체 모양새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장님 마음을 내가 다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면은 현대 기아차처럼 원청업체 모기업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1차 밴더 2차 밴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거란 이야기를 그대로 실은 겁니다. 이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사라지게 됐습니다. 노란봉투법 2조 3조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인 A사 대표는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런 기자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이전부터 현대차와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2차 협력사 사람들이 계속 요구했는데 이제 그때마다 손해배상 소송을 방어장치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기아자동차 수준으로 대우를 안 해주면은 우리가 파업을 하겠다. 1차 밴더가 2차 밴더의 원청의 하청을 또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만일 당신들이 그런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단체 활동에 나서게 되면은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 노동쟁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넘어왔는데 이제 그런 손발이 다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1차 밴드만 하더라도 수십 개 이상 정도의 2차 협력업체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 2차 협력업체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현대기아자동차 1차 밴드를 찾아와 가지고 교섭에 응해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손발을 묶은 겁니다. 손발을. 사용주와 근로자 수위의 균형을 완전히 이름 털어버린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표밭이 노동조합에 있고 노동조합의 덕을 많이 봤으니까 봐준다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을 위한 정책이 일자리를 없애겠죠. 일자리를 그냥 없앨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동활동의 규율 같은 것이 드물기 때문에 아마 노사분규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번 노란봉투법 2조 3조는 그 정책과 제도의 인센티브가 어떤 인센티브가 하니까 1차 밴더 2차 밴더 3차 밴더가 전부 다 걸기해 가지고 사용자를 압박해서 더 높은 임금과 좋은 근로조건을 탈취하기 위한 그런 활동의 인센티브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법이거든요. 제가 자주 강조하다시피 정책과 제도는 모두 다 인센티브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과 제도를 맡는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한 정치적 수사를 국민 대중을 위하고 그렇게 뭐 떠들더라도 그냥 그 핵심이란 것은 인센티브 구조가 어떻게 짜여진 정책인과 제도인가를 보면 되는 거죠. 노사 현장이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엉망진창이. 노란봉투법이 4일 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금지됩니다. 파업을 아무리 하더라도 이런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불법 파업 촉진법이 이번에 노란봉투법인 겁니다. 불법 파업 촉진법. 전 세계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노사 평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일 생각을 하지 않고 노사 분규 촉진법을 이용해서 1년 12달 여러분 노사 분규가 여러분들 만연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가끔가다 제가 이런 가슴을 이렇게 썰어내립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사업 같은 거 안 해서 내가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동시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는 이걸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정치 행정 입법이 전부 다 이런 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노동 약자를 보호한다는 게 법 취지지만 중소기업은 노사관계를 기울인 운동장을 넘어서 무너진 운동장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한 자동차 부품사 대표는 노란봉투법 2차 3차 4차 협력사 노조까지 파업에 나서면 원청기업 눈치를 보며 대부분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가 없는 기업들도 불안에 떠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 노조가 하청이나 파견 근로자에게 노조 가입을 종용하거나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노조가 없는 회사도 분쟁에 휘말려 가지고 원청 노조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이런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산업을 좀 오랫동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여러분들 눈물과 여러분들 피와 눈물과 땀으로 만들어진 것을 잘 아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날밤을 새워가지고 일본 기술을 뺏기거나 일본 기술을 빌리거나 이렇게 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런 수많은 수천 개의 부품들이 전부가 하나하나가 한국의 엔지니어와 사주들이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볼트 하나 너트 하나 변속기 전부가 베어링 전부가 여러분들 뭔고 하니까 눈물이 담긴 상품인 겁니다. 현대자동차의 초창기에 부품 국산화를 주도했던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이 했는가 하니까 수백 년마다 여러분들 일본과 한국이 전쟁을 치르니까 전쟁이 나더라도 우리가 자동차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부품을 우리가 자체 국산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국산화를 할 정도로 그렇게 긴급했던 겁니다. 한국 사람들 진짜 너무합니다. 내 입에서 진짜 악질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나는 이번에 선거 문제 이름 딱 접으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아, 여기는 내가 아무리 하더라도 안 되겠구나. 그냥 밥을 되든 죽이 되든 너희 쪼대로 해봐라 이야기죠. 얼마나 이런 윤 대통령이 요즘에 고생합니까? 더위에 얼마나 이런 심하게 고생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호소하고 읍소하고 질타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좋은 시간 다 놓치고 이제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 어느 여러분들 나라에서 노동조합 불법 파업 촉진법을 만들어서 법의 이름으로 통과시켜주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조선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은 주력 상품들이 대부분 2차 3차 밴드가 많은 산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야기하는 조선업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뭐 석유화기야 좀 이제 기본적으로 설비 산업이지만 전자도 그렇고 조선업에서 한 업체라도 납품을 늦게 하면은 배옆을 뜯어 다시 조립해야 되기 때문에 납기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노조 없는 하청업체까지 밥으로 흔들리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겁니다. 이제 배가 여러분들 굶어봐야 정신을 차릴지 굶어도 여러분 정신 못 차릴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겠지만 조선 사람들은 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노란봉투법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산업의 수주 경쟁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국가가 스스로 자살하는 겁니다. 자살. 국가가 스스로 자살하는 겁니다. 자살. 자, 여러분, 그럼 뭐 이제 임금이 오르겠죠 또. 임금이 오르면은 물건이 안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문 닫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을 그만두거나 해외 이전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이 좀 긴데 한국 방송이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생명줄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서 가능한 많은 생산적인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법과 제도를 고쳐야 되는 거죠.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닌 겁니다. 한국에서 생산적인 활동이 더 촉진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의 물꼬를 여러분 그 방향에 맞추게 되면은 그러면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념에 눈이 가리고 노동조합의 이권을 보호해 줘야 되고 특정 이익단체 이익을 보호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책이 전부 다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그 사회가 다 안게 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퉁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기에 이제 한국경제신문의 글로벌 마켓 부장으로 있는 김현석 부장이 얼마 전까지 뉴욕 특파원으로 있었죠. 특파원을 한번 지내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보는 시각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넓어질 수가 있으니까 오늘 무슨 이야기를 했나 가만히 봤습니다. 타코는 한국에도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타코라는 것이 이제 한때 미국 신문에 많이 나왔던 이 타코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우리말로 표현하면 트럼프는 항상 겁을 먹고 물러선다 그런 뜻인 겁니다. 관세 정책을 상대방을 죽일 듯이 달라들다가 주식시장이 여러분들 크게 파열음을 내리니까 한 걸음 슬쩍 물러나가지고 조금 자기 정책을 수정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때만 이런 돌멩이를 던집니다. 대다수의 언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트럼프가 사업을 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여러분들 마음먹었던 정책을 밀어붙이더라도 중간에 부작용이 생기게 되면은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대단히 실용적인 인물이구나.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정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고 이렇게 저는 본 겁니다. 타코 이게 사업가 출신의 실용주의 정신이거든요. 한국에서 정권 거래세를 올리겠다. 국민청원이 나오고 주가가 이러면 4, 5% 빠지고 그러면은 트럼프는 어떻게 하겠냐. 설정 물러설 겁니다. 좀 더 숙고 기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렇게 이러면 그게 정책가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장점이어야 되거든요. 본인이 생각이 절대 오를 수는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가면서 이렇게 좀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 증시의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 7월까지 사상 최고치를 15차례 경신했습니다. 올타임 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ATH 신고점을 계속 경신해 15번 올라간 겁니다. 지난 1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에 지속된 관세 혼란 중동 등 지정학 불안 같은 여러 가지 악재가 있음에 불구하고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2분기 3%는 뜯어보면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1분기에
마이너스 0.8%에서 2분기에 3%까지 성장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면은 큰 역할이 대통령에 대한 믿음인 거죠. 많은 미국의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보다 훨씬 더 원숙해졌고, 그리고 본인이 추구하는 정책 목표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하게 되면 정책을 조금씩 수정해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좀 정시가 상당히 많이 안정이 됐거든요. 협상력을 높이려고 막대한 관세로 위협하고는 하지만 결국 적당한 선으로 후퇴한다는 이야기다. 얼마나 많은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갈팡질팡한다고 이런 돌멩이를 던지고 욕을 하고 그랬겠습니까? 완전히 저는 다르게 봤거든요. 아, 저분은 역시 사업가다운 사업가구나. 자기가 본래 생각했던 대로 밀어붙이더라도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수정하는 겁니다. 즉시 수정하는 거지. 이번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좋은 정책을 내놓고 그다음에 그 좋은 정책도 문제가 생기면 수정 기꺼이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탁구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와 시장을 위해서입니다. 4월 9일 날 상호 관세를 유예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이 좀 불안해하더라, 그렇게 이유를 댔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언론인은 아주 보기 드물었습니다. 정책을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수정을. 미국은 뭐 앞으로 더 정신은 잘 나가겠죠. 중간에 뭐 조정이라든지 이런 건 좀 있겠지만 기업들이 워낙 이런 건강하니까. 민주당이 코스피 5천을 하겠다. 뭐 하겠다는데 이런 베팅하는 사람들은 국내 주식을 살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사겠죠.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은. 정치가들은 어떤 이야기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표에 도움만 되면은, 인기를 얻을 수 있으면은. 정책과 제도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라를 끌어갈 건지는 2달 정도에 이름 다 판명이 된 겁니다. 노동관계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정권세 개정안, 정시에 관련 법안, 다 나온 겁니다.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은 괜찮은 일인데, 특별 출범 이후에 정권 거래세를 올리고 배당 소득세도 올리고 주식 양조시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이 법안을 여러분들 주도했던 국회의원은 정권 거래세를 올리더라도 정시가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참 좋은 말로 하면 순진하고, 거래세를 올리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정시가 타격을 안 받겠냐고요. 거래를 여러분들 볼륨을 늘리고 활성화하려면 거래세를 낮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 올라가죠. 여기 예리하네요.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을 들으면은 주가 상승을 모두가 이익을 보는 플러스썸이 아니고 부자만 이득을 보는 제로섬으로 보는 듯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부자에게 좋은 일을 왜 하냐 이야기죠. 부자에게 좋은 일이 나라에 좋은 일일 수 있는 거죠. 정시가 올라가게 되면은 부의 효과도 발생하고, 그 효과를 여러분 여기다 장황하게 이야기해 놨지 않습니까? 정시가 오르면은 기업은 상장 정자를 통해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그다음에 금융자산을 많이 가진 은행 보험사 연기금은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투자자들은 부의 효과가 있어 소비가 늘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사람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자기가 갖고 있는 경제관이 중요한 겁니다.
경제관이. 그래서 제가 오늘 한국 문제를 조금 많이 다루는 것은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보도 내용들을 쭉 보니까 이게 이렇게 완전히 골로 가는 정책과 제도만 쏟아져 나오는데 무슨 수로 이런 나라 경제를 살릴 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 판단은 바닥까지 갈 것 같아요. 그 바닥이 어느 정도 바닥인지는 가늠이 안 되는데 바닥까지 가는 거죠. 그 바닥이 엄청나게 깊은 바닥일 가능성이 높죠. 바닥까지 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바닥까지 가겠죠. 지금 정책이나 제도를 보게 되면 이게 진짜 바닥까지 가겠구나. 그런데 바닥까지 가는 것도 모르고 여러분들 그렇게 정책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책의 여러분들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겁니다. 삼권이 일사불란하게 여러분들 운영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려 가지고 이견이라든지 반론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세상이 된 겁니다. 뿌리를 들어가 보면은 사실을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사실을. 팩타가 실종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프레임과 서사, 내러티브가 주도하는 사회가 된 거죠. 그래도 멀쩡하게 이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그런 의지나 노력이나 이런 부분이 별로 안 보이는 겁니다. 누가 뭐가 카더라. 부자 정신은 필요한 거 카더라. 내러티브와 프레임이 이런 모든 걸 압도하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오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을 거짓으로 오판하고 거짓을 사실로 오판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이런 중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실종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나 여러분들 위험한 사회가 된 거죠. 오늘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한국경제신문에 비교적 통념을 벗어난 글을 많이 쓰는 분이 백광엽 수석논설위원인데 사회가 허위, 악의 그게 평배한 사회가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과 다른 허위, 악의가 그냥 질주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사법부조차도 사실보다는 여론을 중시하는 겁니다. 상식과 이성으로 회개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경악을 합니다.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은 중요한 사안마다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프레임이 전부를 다 압도해 버리는 겁니다. 서사, 내러티브, 이야기가 여러분들 그냥 사람들을 다 마비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오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형적인 사건을 이번에 삼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보는 겁니다. 밀집한 현대사회에서 사실이 아닌데도 많은 이가 사실로 믿는 솔깃한 이야기들이 흐릅니다. 일정 근거나 호소력을 갖췄지만 본질은 머뭇하더라 이런 서브컬처입니다. 자본시장에도 그럴싸한 정시 전설이 올랐다 내려갔다 합니다. 정시 전설은 대주주가 불법과 전횡으로 개미를 약탈 중이라는 그런 서사입니다. 기업인 대주주를 나쁜 악당으로 보는 인식에 두 개의 사건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2020년 LG화학 배터리 사업 분사입니다. 두 가지 이벤트를 거치며 갈취하는 대주주 대 핍박받는 소액주주 그런 서사 내러티브가 빈틈없이 완성됐습니다. 세계 최강의 경영 규제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입법된 배경입니다. 백광엽 수석 논설 예언은 대개 글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글들이 통념을 이름 깨는 그런 글들인 거죠. 내러티브, 서사, 프레임이 지배하는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 진짜 문제입니다. 예. 사실을 규명하려고 한 노력이 없는 겁니다. 사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예. 여러분들 미국의 정시를 보게 되면은 소비자 물가지수, 그다음에 미국 노동부 발표 취업자 수, 그다음에 이런 분기별 기업들의 성과 발표, 이게 다 숫자지 않습니까? 숫자. 그 숫자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출렁거리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들 성적이 좋으니까 주가가 확 올라가고, 메타 여러분들 2분기 성과가 좋으니까 확 올라가고, 아마존 여러분들 2분기에 조금 여러분들 헤맸다 하니까 여러분 주가가 8% 이하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숫자지 않습니까? 숫자. 숫자를 안 믿는 사회가 돼버린 거야. 숫자를 깔아뭉개는, 이야기를 더 믿는 사회가 된 겁니다.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 문제가 큰 겁니다. 그래서 선전선동에 굉장히 취약한 나라가 된 겁니다. 프레임 전쟁이 전부를 압도하는 사회가 된 겁니다. 이 비용을 앞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앞으로 어떻게 이름 치르겠습니까? 사실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미국 노동부의 이름 엊그제에 비농업 부분엔 일자리 몇 개가 여러분들 좀 덜 나왔다 해가 여러분들 정권 시장이 그냥 출렁출렁하지 않습니까? 숫자 기대치 몇 프로보다 얼마 낮았다. 숫자를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하고 먼 사회가 된 겁니다. 과학하고 먼 주술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좀 배웠다는 사람들도 그런 겁니다. 평생 글을 써온 이름 농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 모양인 겁니다. 야, 이거 여러분들 보통 이야기 아닙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잘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그런 일들이 성행하는 겁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14명에게 씌어진 총 123개의 혐의는 1심 2심 3심을 통틀어 단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다. 전부 다 이런 죄를 덮어 씌운 거죠. 그리고 서사를 만들어서 이런데 언론에 돌린 겁니다. 허위와 악의로 버무려진 기소였기에 예정된 결과였다. 검찰의 무모함과 별개로 가짜 진실 제작에 앞장선 신민사의 형태를 걱정하지 할 수 없다. 집요한 여론종으로 진보 정치권까지 합시했다. 그 과정에서 데이터나 정황을 왜곡 오파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유포시키고, 이제 프레임을 유포하기 위해서 KBS하고 MBC하고 또 다 장악을 하는 거죠. 이 죄를 앞으로 얼마나 치르게 될지 저는 참 너무 흔한 겁니다. 날아가는 데 보면은.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아침에 짜증나기 때문에 한국 문제를 안 다루는데, 오늘은 눈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주제가 동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2의 삼성물산 LG화학 사태 방지를 빌미로 세계 최강의 상법 계약이 터졌다. 대법원발 삼성 승리가 확정되기 불과 이틀 전의 일이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의결권 제한 확대 등 유례를 찾기 힘든 규제가 도입됐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더 센 상법도 예고돼 있다. 둘 다 도입하면 이 역시 세계 최강 유일국이 된다. 리스크를 감당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아무나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은 본질적으로 리스크 테이킹입니다. 리스크를 감당하고
베팅을 하는 것이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은 한 사회 소수가 아주 소수가 이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 이름들 위해주고 하지 않으면 그게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면 손가락 빠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아까 이런 맥켄지 이름들 대표가 뭐라고 합니까? 인센티브가 없는데 누가 리스크 테이킹 해가 이런 사업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기업가 정신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기업가 본질이 여러분들 위험을 감당하는 리스크 테이킹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부터 전부가 다 뭡니까? 리스크를 감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리스크를. 기업 다구리가 판친 지난 10년 새 경제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중국은 물론이고 중동 인도에도 밀리는 지경이 됐습니다. 최태원 회장 이야기입니다. 광장과 권력의 압박에도 사실과 법리를 지켜낸 사법부의 용기로 전화위복의 단초가 마련됐습니다. 상식과 이성으로 회개하는 거대한 첫걸음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식과 이성이 아니고 프레임과 내러티브와 거짓과 사기와 조작이 이름 유행하는 나라는 골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골로 갈 만한 가치가 있는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기업 여러분들 다구리 판친 10년으로 보내요. 이제 가난해져 봐야 정신들을 차리겠죠. 내가 뭐 저주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고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숫자는 사실이고 과학이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 이득에 눈이 어두가 전부 다 그걸 이름 깔아뭉개고 희한한 이름 이야기를 만들고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사실과 진실을 묻으면은 그게 어디 가겠냐야. 그게 바로 나라가 골로 가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야기죠. 한국 사람들은 정신을 차릴 것이고 조선 사람들은 여러분들 정신을 못 차리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거리 나가면 나라가 골로 가고 있다는 걸 못 느끼십니까? 나는 피부로 느끼거든요. 야, 이 나라가 가라앉고 있구나. 여러분은 못 느끼십니까? 나는 느끼거든요. 야, 이게 나라가 옛날하고 너무나 달라졌구나. 공항만 가더라 이러면 그걸 느끼거든요. 왜? 과거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역동적에 있던 시대를 기억하니까.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오늘 다음에 이제 프레임에 갇힌 사회가 나오네요. 여기에. 비교적 좀 이게 김광일 이제 신유조의 조선일보에 프레임 전쟁에서 보수는 백전백패였다. 그만큼 좌파가 이런 선전선동에 능하다는 거죠. 국민들도 쉽게 넘어가고 사실 전쟁이 아닌 겁니다. 프레임 전쟁이 프레임 전쟁.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프레임에 홀딱 넘어가니까. 김광일 논설위원이 이제 나이가 신문사에서도 좀 드신 분에 속할 건데 이 이제 프레임 전쟁을 뭐 지금은 이제 내란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친일 프레임, 내란 프레임, 재벌 프레임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이제 프레임은 무섭습니다. 계엄보다 무섭습니다. 계엄 며칠 뒤 내란 프레임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계엄이 곧 내란인가는 본질적 질문을 던질 틈도 없이 순식간에 우리 사회를 집어삼켰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드린 것처럼 한국 사회는 거짓이 나라를 삼켜버린 겁니다. 거짓이.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애써 여러분들 그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지만 아마 조만간에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 외쳤던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거짓이 먹어버린 나라를. 잘못 대항하면 홍위병 시절에 반당주의자처럼 낙인 찍을 기세입니다. 검찰도 법원도 헌재도 내란 프레임에 갇혀 꼼짝 못했습니다.
어쩌면 특검도 내란 프레임에 뭐 퍼즐 맞추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이러면 다 죄를 만드는 거죠. 결론은 이미 그런 이야기하네요. 결론은 이미 정해졌고 공소장에 빈칸을 채우도록 관련자들의 진술을 짜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자화상인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인 겁니다. 대졸자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 사실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정직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 나라에는 지금 거짓과 사기와 조작이 설 자리만 풍성하게 널려 있는 겁니다. 프레임만 설 자리가 이런 널려 있는 겁니다. 사실을 여러분들 설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근대 교육을 배운 것은 사실을 중시하고 과학적 태도를 중시하고 논리적 사고를 하도록 교육을 받았는데 그 근대인들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돈을 이런 들여가 키웠던 그 근대인들은 멸종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여러분들 뭐죠? 그냥 왁왁 하는 사회가 된 겁니다. 맨정신으로 보면 진짜 구역질이 나는 사회인 거죠. 교육을 왜 받았냐, 서울법대는 왜 나왔냐 이야기입니다. 예? 서울법대고 나발이고 이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부가 뭐죠? 거기다 올라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뭡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란 이야기도 자주 나오지만 조선 사람들이란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지만 생각이 그냥 조선 사람처럼 보이니까 너무 딱한 겁니다. 예?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프레임은 국가를 지배하는 최상위 법정 행세를 하고 있다. 김광일 논술위원이 글을 참 잘 쓰네요. 필력이 여전히 살아있네요. 그제 여당 신임 대표는 내란과 전쟁 중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헌법 파괴 세력이고 자기들은 수호 세력이어서 악수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 내란 프레임을 딛고 우뚝 서 있다. 내란 프레임은 파생 상품이 많다. 내란 공모, 내란 동조, 내란 방조, 내란 선동 조각으로 가지를 쳤다. 급기야 상대를 내란당으로 몰아 해산 청구를 하겠다고 얼음장을 놨다. 내란당에게 표를 주는 유권자에게 공범이란 죄의식을 심는 전략처럼 보인다. 뭐 그 정당 여러분들 없애버리도 뭐 누가 슬퍼하거나 그렇지 않을 거니까 내친김에 뭐 없애는 소송 한번 해보죠. 예. 여기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파생 상품이 극우 프레임이다. 내란 프레임 하나만으로 다음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지 아득한데 김광일 논술인도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선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난데없는 극우 프레임이 보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극우란 무엇인가 본질적인 토론을 벌일 틈도 없이 극우 프레임은 순식간에 보수 정장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뭐 어디에도 명확한 분계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분계선이 없을 때 프레임 전략이 유용합니다. 그게 또 다 넘어가니까 상대를 어떤 틀에 가둬놓고 뭐로 세우면 나에게 필요한 정치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뭐 어떻든 간에 프레임을 가지고 이런 세상을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나라가 정직하지 못한 나라가 돼버렸는지 이거를 복원하는 일이 너무나 어려운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4년을 갈지 40년을 갈지 400년을 갈지 모르겠다. 그런데 내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아주 오래 갈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속마음입니다. 4년을 갈지 40년을 갈지 400년을 갈지 내가 가늠하기 힘든데 내가 보니까 정말 오래 갈 것 같다. 뭐 오래 가면 우리는 다 살다 죽겠죠. 다음에 또 뭐 다음 세대가 등장할 거고.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겁니다. 프레임에 다 놀아난 사회가 된 겁니다. 어디에도 사실을 존중하고
사실을 존중하고 정직함을 사랑하고 과학적 태도로 사물이나 현상을 규명하고 그게 없는 겁니다. 평생을 걸을 수 온 농객이 전부 다 뭐죠? 그냥 프레임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서울법대니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이 뭘 그렇게 여러분들 그동안 살았는지 나이 지긋한 사람들 헛소리를 밥 먹듯이 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구역질이 안 나겠습니까? 구역질이 나죠. 내가 구역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문제를 잘 안 다루는 겁니다. 오늘은 예외적으로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은 한국 특집을 다루게 된 겁니다. 오래오래 갈 겁니다. 체제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런 피를 흘리거나 그렇게 안 하려고 할 거니까. 하나도 이런 진보된 게 없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친일 프레임으로 파란을 겪었고 해방공간부터 지금껏 친일 프레임은 약발이 떨어지는 법이 없었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내란 세력 척결 이제 완전히 이제 숨통을 끊어놔야 되는 거죠. 여기 오늘 보니까 야당과 악수도 안 하겠다 이렇게 오늘 이 세 가지가 다 다룰 만큼 좋은 소재들입니다. 야당과 악수도 안 하겠다. 왜? 내란을 일으킨 놈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당의 새 대표가 일성을 내놨네요. 그러니까 뭐 그냥 허허라는 소리밖에 안 나오는데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지금은 여와 야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과와 반성이 먼저 있지 않고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취임 일성으로 협치는커녕 야당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내란범들이니까. 이 내란범들을 다 이름 잡아가지고 감방에 쳐넣어야 되는 겁니다. 새 대표는 경선 기간에도 당 대표를 자임하며 국힘 해산을 거론했다. 뭐 까짓 그처럼 내친 김에 해산해버리죠. 뭐 있으나 없으나 그게 그건데. 여러분들 그냥 거추장스럽게 들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실질적으로 일당 체제가 된 건데 그냥 해산해버리면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일당 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일당 체제로 나가는 게 더 낫겠죠. 당대표입니다. 대표. 대표가 아니고 당대표. 큰 한포란 뜻인 거. 강력한 당대표가 돼서 검찰 언론 사법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이런 바꿔버리죠. 뭐 일당 체제로. 뭐 실질적으로 일당 체제인데 뭐 그냥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검찰이든 모두가 다 조아리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처 신설하고 방송사범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하고 대법관 숫자를 크게 늘리는 법 등으로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미 뭐 없어진 거고 2달 이내에 통과시키겠습니다. 사법 시스템과 언론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법안을 충분한 수기도 없이 전쟁 치르듯이 단기적으로 끝내겠다고 했다. 조선일보가 보니까 이건 칼럼을 사설 써야 될 정도로 중대 사안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모양입니다. 검찰청 폐지도 뭐 다 자기들 뜻대로 될 거고 방송 3법 통과도 뜻대로 될 거고 대법관 숫자 늘리는 거 뜻대로 될 거고 뭐 실질적으로 일당 체제니까 견제 세력들이 거의 이제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번 뭐 총선이나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이겨가지고 전부 다 헌법도 다 뜯어고치는 그런 쪽으로 안 가겠습니까? 뭐 새로운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제가 걱정했던 거 예상했던 거 예견했던 거 전망했던 그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상황이 된 거죠. 내란범들을 다 척결하는 겁니다. 딱 2달 걸렸지 않습니까? 2달. 2달 안에 근간을 대부분 다 흔드는 법안들을 다 만든 거죠. 그 법안 가운데 앞건이 노란봉투법하고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 압권입니다. 이제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사업이. 새 사업이 이제 나오기 힘들어요. 5년 10년 정도 적자 보면서 누가 리스크 테이킹 하겠으면 당장 주주도 않게 여러분들 소송 들어올 건데 왜 의사결정을 잘못 내려가지고 되게 신사업을 일으키게 되면은 5년에 10년 정도는 되게 적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5년에 10년 정도 적자가 나와서 배터리라든지 이런 게 다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5년에 10년 정도 적자를 내면은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가 바로 이런 소송에 걸려가 배임죄 같은 게 걸릴 건데 누가 여러분들 리스크를 안는 그런 신사업을 이렇게 계속했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냥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뭐 이미 승부가 결정된 겁니다. 물론 뭐 희망을 갖고 살아야겠죠. 희망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니까. 그 심각성을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3년 이상 여러분들 3년이나 2년 정도 신규 투자회가 여러분 적자 발생하게 되면 바로 배임죄로 들어올 겁니다. 왜 그런 판단을 내렸냐.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게 존중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리스크를 감당하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여기까지가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한계가 삶의 한계고 경제력의 한계가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더 이상 넘어가.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이 여러분들 생각이 건강해야 사람이 생각이 깨어 있어야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들 거 아닙니까? 생각이 고루하고 생각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이런 발전하겠습니까? 어떻게 발전하겠냐 이야기죠. 아니 여러분들 지배주주한테 배임죄로 걸 수 있는 것이 수없이 늘어나 버렸는데 경영 판단에 대한 부분들도 노동조합이 이름도 수틀리게 되면 파업의 대상이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 그게 맨정신으로 되는 겁니까? 부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겁니다. 본질이 뭔지 부는 어떻게 오는지 부가 어디서 옵니까? 누군가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고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것은 3년 5년 10년 동안 적자를 보는 거거든요. 그 적자를 보면 이런 배임죄로 그는 세상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부가 합니까?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러면 한국 정치에 이러면 돈을 안 넣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옥죄고 뭡니까? 패대기를 치고 뭡니까? 곤장을 때리고 뭡니까? 저주하는 나라에서 뭘 그렇게 여러분들 앞으로 희망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절망인 거죠. 부의 본질이란 게 뭡니까? 부의 본질이란 것이 돈을 어떻게 버냔 말이에요. 돈을. 근로소득은 열심히 해야 되면 투자는 뭡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가도 마찬가지. 배터리가 그냥 나왔냐 이야기죠. 최태원 회장 이러면 SK 하이닉스를 살 때 뭡니까? 미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돌았다고. 최태원 회장 이름들 SK 하이닉스 할 때 전부 돌팔매를 던졌지 않습니까? 미친 짓 한다고. 미친 짓을 했으니까 이름들 SK 하이닉스 이름 저는 기업이 된 거지 않습니까? 전부가 이름 손을 들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하겠다고. 그냥 하기 시작하면 이름들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렇게 방송에 KBS MBC 이제 KBS MBC를 뭐 자기 걸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야 또 국민들을 세뇌를 시킬 테니까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도 이런 텔레비전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미 게임은 다 끝난 거고.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꽥꽥 소리 지어봐야 너희들 가운데 다음 총선에서는 영남에 있는 사람들 몇 명 당선될 거고 서울은 전부 다 떨어지겠죠. 뭐 이게 있는 동안 여러분들 꽥꽥 소리 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여기에 이제 아마 방송 3법 개정안의 핵심이 시민사회단체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수를 늘리고 임직원과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 이사직을 나눠주는 것이 골자다. 이제 이게 다 이제 친여 멤버들이니까. 현재 KBS MBC는 언론노조 소속 기자 직원이 절대 다수다. 이대로 법안이 개정된다면 친민주당 성향이 뚜렷한 언론노조가 이사회를 장악해 사장을 뽑을 수 있게 된다. 어떤 정권이 들었어도 KBS MBC는 민주당과 가까울 것이다. 어떤 정권이 들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조선일보 여러분들 사설 쓰는 사람들이 글 쓰는 꼬라지를 보니까 어떤 정권이 들었어도 아직도 기대를 갖고 있는 모양이죠. 정권이 바뀔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죠. 이제 아주 희박한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나면은 기분 나빠서 방송 안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안 보면 안 보는 거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정권이 들었어도 KBS MBC는 민주당과 가까울 것이다. 어떤 정권이 들었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이제 법 바꾸면 아마 KBS 사장이 물러나야 되는 모양이죠. 에휴 참 괜찮은 나라를 만들었는데 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은 자식들한테 참 미안한 거죠.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고 정권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니까. 꼭 그렇게 글을 쓰는 겁니다. 친민주당 성향 이사진의 공영방송 장악은 계속될 것이다. 이대로 쭉 갈 가능성이 높죠. 4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400년이 될지. 네. 뭐 그렇게 본인들이 원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영방송은 정부나 특정 집단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방송이라는 의무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공영방송이 존재했던 적은 없다. 뭐 이제 사설 쓰는 사람들도 그걸 원고지 몇 수를 메워야 되니까 장악이 완전히 된 거죠. 장악이 완전히 한국의 주류 권력이 바뀐 겁니다. 건국 76년째 새 선거법을 도입한 지 10년째 완전히 이렇게 다 달라진 거죠. 어쨌든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통과시킬 수 없는 법이 없으니까 이제 헌법만 여러분 통과시키면 되니까 부자들 때려잡아야 되는 거죠. 거래세를 인상하는데 주식시장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보고 제가 입이 딱 벌어지는 거죠. 거래가 촉진돼야 여러분들 뭐든 간에 규모가 커질 거 아닙니까. 오늘 수정 강행 엇박자 정시 뒤흔드는 대주주 세금 혼선. 아마 이제 여당 내부에 이런 소액주주 개인 투자자들 반발에 대한 의견이 좀 나눠지는 모양이네요. 여기에 원내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는 여론이 안 좋으니까 조금 속도 조절하자 이런 쪽이고, 그다음에 정책위원장은 계속 밀어붙이자 뭐 이런 이야기니까. 정책위원장이 변호사 출신이니까 본인이 또 주식 투자를 안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뭐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냥 좀 더 가진 사람한테 더 뜯겠다는 그런 건 거죠. 그게 이제 가지지 않은 주식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죠. 그까지는 생각이 못 미치는 겁니다.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넓히는 세제 개편안이 주가 폭락을 초래한 등 충격파를 주었지만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강행 방침을 거듭 밝혔다.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권력을 갖게 되면은 이제 힘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그때
이해 당사자들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주식 투자를 해본 그런 경험도 별로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생활에서 그런 기업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별로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50억이 보다는 10억을 하면은 세원이 훨씬 더 넓어지니까 세금을 얼마 정도 더 거둘지 않겠냐. 그게 1차 효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10억을 내리게 되면은 연말마다 이런 주식을 팔아가 주가가 폭락하든지 이런 부분의 피해는 2차 3차 효과이기 때문에 본인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모든 반시장법 정책이나 제도는 눈에 보이는 효과만 보는 거죠. 대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모든 여러분들 경제활동이 그런 겁니다. 렌트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 미국의 여름 지금 민주당의 뉴욕 시장으로 출마한 만단이라는 젊은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 임대료를 여러분들 통제하게 되면 그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현저하게 줄어들겠죠. 그런 문제는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2차 효과 3차 효과. 그래서 법이란 젖을 지은 프랑스의 농객 아주 유명한 농객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경제학자는 1차 효과와 2차 3차 효과 눈에 보이는 효과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지만 나쁜 경제학자는 눈에 보이는 효과만을 보고 정책을 집행한다. 사회주의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한 거죠. 눈에 보이는 효과만. 지금도 논리적으로 똑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세를 높이게 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전형적으로 1차 효과만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효과. 거래세를 올리게 되면 그다음에 2차 3차 효과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얼마나 파괴적인가는 본인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비극적인 겁니다. 그 다른 사람 이야기를 이해 당사자를 경청하면 좀 좋은데 완장참은 경청하기가 힘든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국회 의석까지 저렇게 이제 완전히 일방적인 게임이 됐기 때문에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자기가 이렇게 당할 거라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임대소득자가 당할 때는 고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부자들에 대해서 이런들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올릴 때는 좀 참 맛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부메랑이 돼서 본인한테 돌아오는 문제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지금 아마 대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한테 지금 피해가 없으니까 띵호와 띵호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중에 띵호가 여러분들 그냥 울음으로 바뀌겠죠. 그래도 여기 이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론에 좀 민감하니까 야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또 민주당의 이소영 위원인가 하는 사람은 야 이 10억 원까지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야기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정시를 뒤흔드는 정권 관련 세금을 놓고 집권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원장 입장이 이처럼 달라 불확신을 가중시켜 불확신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 정시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 입에서 이런데 국장 안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낸 것도 그 때문이다. 개인 투자자 단체니까 소액투자자 모임이겠죠. 대주주 정시라는 이유로 정작 소액주주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을 주도한 위원장은 과거에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했던 발언을 겨냥해서 운전면허도 없는 사람이 교통정책 만드는 객이다. 주식을 안 한다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할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그런 주식시장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주식시장이란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 훈련을 못 받았습니다. 젊은 날 주식시장을 사랑하는 방법을 훈련을 못 받았는데 만일 내가 다음에 여러분들 손자나 이런 아이를 키우면은 할아버지가 되면은 주식시장을 나는 분명히 가르쳐 줄 것 같거든요. 우리는 그런 교육을 못 받은 겁니다. 유기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주식시장 하면 뭡니까 돈 튀기는 장소 뭐 이런 정도로 배운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주식시장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할아버지로서
손자나 손녀들이 어느 정도 크면은 재산을 어떻게 정식하는 부분을 가르쳐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바로 주식시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데 간단한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 자체가 뭡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 투자관을 반영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잘 되려면은 말로 뻥을 치면 안 됩니다. 말로 뻥을 아무리 쳐도 주식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건강한 정책을 써야 되고 정직한 정책을 써야 되는 겁니다. 건강하고 정직한 정책은 사람들이 리스크를 감당하고 베팅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정직함이란 그런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어마어마하게 이런 힘든 세월들이 앞에 까마득히 펼쳐질 겁니다. 정직이 밥 먹여주냐 도덕이 밥 먹여주냐 윤리가 밥 먹여줘 공박사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 윤리와 도덕이 밥 먹여주지. 중장기적으로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게 되면은 밥을 못 먹어. 밥을 먹을 수가 없다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한국 문제에 너무 힘을 쏟았습니다. 예. 야, 여러분 39%를 때리네요. 이거 나 참. 스위스 사람들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캐나다 국민들도